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 저는 버버리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버버리에서 어떤 미술 강의를 했냐, 이 이야기를 좀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전시와 함께 이야기를 한다면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재미있는 현대미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저도 지금 강의를 2타임 하고 와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좀 빠졌는데, 강의 때 에너지를 다 쏟고 이제 강의 끝나면 좀 긴장이 풀리거든요. 버버리 VIP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컬렉터들도 와서 함께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번 버버리 아트스페이스의 첫 번째 전시가 저한테 좀 의미가 있었던 건, 실제로 제가 좀 소장하고 있는 페메블린의 대형 페인팅 작품이 이번 전시에 대여가 나가서 저도 집에서만 늘 이 작품을 보다가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었고, 개인 컬렉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작품을 사면 이 작품이 저희 집에 있기 때문에 미술관이나 혹은 어떤 아트 스페이스에서 걸리는 모습을 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전시가 되면서 저 역시 이 작품이 이 공간엔 이렇게 어울리네 하면서 좀 새롭게 느끼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메블린과 함께 전시하는 이 두 명의 작가, 이 두 명의 작가가 동시대 미술에 관심이 많거나 현대미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좀 90년대생 신진 추상 작가들이기 때문에 이 세 작가를 함께 한국에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시도이고, 또 동시대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재미있는 탐구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일단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버버리 아트 스페이스에 뉴 브리티시 모더니티라는 이 전시를 소개를 하면서 3명의 작가를 먼저 소개를 하고요. 저는 이제 강의 때는 1시간가량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강의를 못 오신 분들도 있으니 이 유튜브를 통해 조금 짧게라도 과거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우리는 잘 몰랐던 숨겨진 마스터들 중에 누구랑 한번 비교를 해서 감상을 해봐야 좀 감상이 입체적일까, 지금 전시하고 있는 이 3명의 90년대생 작가와 과거에 활동했던 여성 영국 추상 작가들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 플래그십에서 전시하고 있는 3명의 작가, 페메블린, 사라 커닝햄, 제마이마 머피, 이 세 작가의 공통점은 첫 번째, 90년대생이라는 점, 두 번째는 본인이 성장하거나 경험했던 풍경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컬렉터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 작가 모두 각기 다른 갤러리와 전속을 맺었어요. 페메블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갤러리 소속이고요. 제마이마 머피는 빅토리아 미로, 사라 커닝햄은 리슨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세 갤러리가 워낙에 가치관도 다르고 좀 일하는 작가들의 스타일도 좀 다르잖아요. 각 갤러리는 어떤 작가를 선택해서 함께 일하는가, 이런 것도 함께 보시면 충분히 좀 재밌는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전시 비용은 무료이고요. 도슨트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예약을 하고 전시를 감상하시면 되는데요. 전시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3명의 작가가 이제 한 벽마다 작품을 2~3점 전시를 했는데, 사실 전시가 크지 않아도 충분히 이 작가들의 대표작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세 작가를 함께 비교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 이 세 작가에게 소주제를 좀 붙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우리가 한 작가를 설명을 할 때 한 문장으로 그 작가의 어떠한 작품 세계를 오로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어떠한 키워드를 뽑아내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일단 페메블린 같은 경우에는 겹쳐진 감각, 수많은 레이어, 이렇게 제가 소주제를 잡았고요. 제마이마 머피는 리드미컬하고 운율이 있는 공간,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달아봤고요. 사라 커닝햄은 숲의 기억, 꿈을 그리다. 우리가 보통 추상화를 감상을 할 때 추상화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감상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추상 작업을 하는 작가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추상의 시작, 과정, 그리고 도달하고자 하는 그 조형적인 목표가 다르거든요. 이왕이면 세 작가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어떤 특징을 잡아서 감상을 해야 좋을까 해서 이렇게 소주제를 달아봤고요. 우선 페메블린의 작품 먼저 전시장 풍경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페메블린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보면 안 되고 실제로 봐야 이 작가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레이어, 층위를 쌓는지 느낄 수 있는데요. 세 작가 중에 이제 이번 전시에 가장 큰 작품 2점이 있고,
또 다른 한 작품은 눈에 띌 정도로 상당히 강한 부조식의 콜라주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페메블린의 작품은 우리가 이제 앞면에서도 봐야 하지만 옆면에서 보면 이 작가가 얼마나 많은 조형 요소들을 덧붙이고 축적했는지를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작가 중에 가장 젊은 작가예요. 96년생이거든요. 강의 때도 96년생이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셨는데, 그래서 페이스에 영입이 됐을 때 페이스가 일하는 작가 중에 가장 좀 영하다 이런 기사들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페메블린은 키가 정말 커서 작업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이 캔버스를 거의 본인의 몸에서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만큼 전부 다 활용을 하는 상당히 큰 제수추어를 사용합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바닥을 닦는 밀대부터 시작해서 눕혀놓기도 하고 세워놓기도 하면서 정말 큰 페인팅과 씨름을 하면서 추상 작업을 하거든요. 상당히 역동적이고 즉흥적이지만 그 즉흥성이 오랜 시간 동안 겹쳐지면서 밀도감을 만들어냅니다. 페메블린의 작품을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메블린의 개인적인 경험과 예술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블린은 길퍼드에서 태어나 자연에 대한 경험과 감각이 본인의 작품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은 특히나 팸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당시에 본 에트릭만의 난파선이 그녀의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는 기억의 일부이고요. 자연의 어두운 면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요소가 작품 안에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 중에 제가 소장한 작품은 키아프 때 전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키아프에서 이 작가의 작품을 보고 평상시에 워낙 제가 헬렌 프랑켄 텔러나 조안 미첼이나 이런 작가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나이는 너무 젊고 아직 시작하는 작가지만 밀도가 너무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컬렉팅을 하게 됐고, 작품이 250cm이다 보니까 저희 집에 그냥 들어올 수 없었고 엘리베이터도 탈 수가 없어서 이제 캔버스와 틀을 다 분리해서 들어왔던 그 설치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설치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게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새로운 공간에서 전시를 하니까 좀 저도 전시 내내 좀 재밌게 누가 이 작품을 어떻게 볼까 그런 궁금해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 바다에서 봤던 이런 난파선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팸의 작품은, 이제 서울에 있는 작품은 좀 푸른 색조가 주를 이루는데요. 사실 팸이 추구하고자 하는 조형 요소는 난파선에서 영감을 받고 바다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난파선이나 바다를 추상화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이 그려내는 네모난 캔버스 안에서 조화로운 충돌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궁극적으로 추상 작가로서 어떠한 대상을 단순화시켰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본인이 영감을 얻었지만 그 영감들을 어떠한 조형 요소로 부딪히고 조화롭게 버무리면서 캔버스 안에서 대화하게 하느냐, 이것이 페메블린이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흔적 같아요. 세 작가 모두 추상 작가지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작가가 어린 시절 난파선에 대한 기억, 그런 바다에서 봤던 배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작가에게 영감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전시에 있는 작품을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제가 강조했던 그 레이어의 다양한 층이,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히 보시면 작품을 보다 좀 깊이 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마이마 머피.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작가의 실제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처음 봤어요. 이 머피의 작품은 리듬감이 느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 작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장 반복적인 리듬감, 운율을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머피의 작업이 색을 아주 다양하게 쓰지 않고요. 색을 제한하고 반복되는 붓질이 주는 어떠한 규칙성, 근데 그 규칙성이 질서정연하기보다는 상당히 리드미컬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작품을 보면 어떠한 패턴들이 충돌을 하고 그 충돌하는 패턴들 사이에서 폭죽을 터뜨리듯이 물감이 흘러내리고, 하지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묘한 질서와 패턴들의 반복이 등장을 합니다. 머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본인이 자주 봤던 정원, 이 가든에서 많은 영향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작을 보면 가든을 그린 작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완전히 추상이 아닌 추상으로 가는 어떤 그런 구상의 끝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머피가 실제로 러시아에 유학을 갔었고 러시아의 어떤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러시아에서 연기나 춤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머피의 작품 안에서는 다른 작가들보다 보다 더 어떠한 리드미컬한 패턴들의 춤추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머피는 리 크레스너의 작품과도 좀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데 잭슨 폴락의 부인이었던 리 크레스너의 작품도 묘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리듬감을 가지면서 추상을 구성을 하는데 이 머피의 작품에도 어떠한 리 크레스너 같은 그런 리듬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 크레스너의 작품과 함께 비교해서 봐도 좋고 조안 미첼과 같은 화가에게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페메블린 작품을 좀 가까이 가서 옆에서 어떤 레이어가 겹쳐져 있는지 봐라 라고 제가 했었는데 머피의 작품은 좀 멀리 떨어져서 이 캔버스 안에서 어떠한 패턴들이 리드미컬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 운동감은 어떤지 그런 느낌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작품을 감상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라 커닝햄인데요. 사라 커닝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작업도 좋지만 의외로 크기가 작은 작품이 밀도가 매우 높아요. 저도 이번 전시를 보면서 이 작가가 생각보다 크기가 작은 작품도 매우 힘이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흔히 우리가 추상 작업하면 무조건 큰 작업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작품 안에 추상을 표현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의외로. 왜냐하면 모든 조형 요소가 다 있으면서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어떤 작가는 큰 작업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라 커닝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사라 커닝햄의 작품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숲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라 커닝햄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을 다니고 이럴 때 본인이 이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트럭 운전수로 일을 했었대요. 여러 알바를 했지만 특히 트럭 운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 않는 다양한 숲이나 어떠한 길, 오솔길, 산길, 숲길 이런 것들을 운전을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사라 커닝햄은 자신이 봤던 모든 그런 숲의 이미지들이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실제로 이 사라 커닝햄이 레지던시도 좀 독특한 곳에서 하는데요. 2018년 파나마의 원주민 군화 공동체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커닝햄은 밀림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현지에서 꿈을 공유하는 의식에도 참여를 하고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숲에서 상당히 영적인 힘을 느끼고 이런 경험은 사라 커닝햄에게 기억과 꿈, 자연이 캔버스 위에서 적절하게 얽히는 그런 독특한 표현 방식을 형성하게 하는데요. 이후 사라의 작품들은 숲의 역동성과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내용으로 점차 진화를 합니다. 이번 전시에 사라 커닝햄의 작품이 총 3점이 와 있는데 3점 모두 주조색이 그린이에요. 그래서 사라 커닝햄의 작품을 보면서 이 작가에게 정신적으로 좀 영감을 줬던 숲은 어떤 이미지일까? 또 내가 아는 숲들은 어떤 모습이지? 상상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면 같은 추상이라도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작가를 영국의 과거 여성 추상 작가들 누구랑 비교해서 좀 감상하면 재밌을까? 제가 이번 강의 때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신진 작가를 만났을 때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과거에 활동을 했던 마스터들과 좀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의 작가들과 다르게 지금 90년대생 신진 작가들은 어떠한 혁신을 일구었나? 과거의 작가들이 보여줬던 그런 조형 요소들의 조화로움을 지금의 젊은 작가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재해석을 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나갔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다른 시대를 살았던 선배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좀 비교해서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 페메블린은 어떤 작가와 비교하면 좋을까 하다가 영국 추상 미술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작가지만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질리안 에어스라는 작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작가는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평생을 추상 작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크기의 캔버스에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추상이 갖고 있는 그런 운동성과 역동성, 즉흥성을 캔버스에 많이 쏟아낸 작가인데요. 질리언 에어스의 작품과 페메블린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좀 감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미 세상을 떠난 과거의 작가도 이해하고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젊은 후배 작가도 함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리언 에어스는 색과 질감을 통한 추상 표현주의적인 작품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대형 캔버스에 두꺼운 유화 물감을 사용해 에너지 넘치는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페메블린과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재밌죠. 색채의 강렬함과 물감의 물리적 속성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에어스는 자유롭고 즉흥적인 작업 방식으로 영국 추상 표현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페메블린 역시 대담한 색채와 역동적인 붓질이 특징인데요.
실제 페메블린도 과거의 여성 추상 작가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만의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서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내죠. 질리언 에어스가 20세기 중반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주자로 활동을 했다면 에블린은 21세기 현대 추상 미술에 떠오르는 신진 작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에어스가 추상 표현주의와 관련이 깊고 색채의 풍부함과 즉흥적인 분놀림이 특징이라면 페메블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색과 텍스처를 사용해 물감을 끝없이 쌓고 긁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며 이를 통해 작품 자체의 깊이감과 실무한 어떤 내러티브를 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겹의 물감을 덧대고 긁어내는 과정은 사실은 동적인 추상을 만들어내는 데 큰 힘을 발휘하죠. 두 작가 모두 주로 대형 캔버스에 작업을 하고 물리적으로 아주 큰 규모의 작품을 통해 좀 몰입감 높은 어떠한 장면을 우리에게 선사를 합니다. 두 작가 모두 작업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상당히 중요한다는 점이 비슷하고요. 에어스의 작품이 좀 색깔들이 훨씬 생동감이 있고 밝다면 에블린 같은 경우에는 작업에 이미 깊은 성찰이 많이 반영된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채도가 낮은 색상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림 전체로서는 어둡진 않죠. 이렇게 에어스의 작품과 에블린의 작품을 비교해 봄으로써 페메블린만이 가지고 있는 보다 새로운 독창성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페메블린이 선배 여성 추상 작가들의 정통성을 어떻게 이어나가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마이와 머피는 누구랑 비교해서 감상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제가 브릿지 라일리를 떠올렸습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의외로 두 작가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서 이미 많이 봤지만 오바트의 거장이죠. 영국 출신 오바트의 선구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작품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하면서 율동감 있고 리듬감 있게 화면을 구성을 합니다. 저는 이런 지점이 머피의 작품과 라일리의 작품이 함께 비교해서 감상하면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브리짓 라일리가 형태와 색채, 시각적인 착시를 탐구하면서 감정과 자연의 역동성을 표현했다면 머피의 작품도 제한된 색과 묘하게 반복되는 시각적 패턴이 율동감을 가지면서 착시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머피의 작품 역시 이 반복적인 요소로 인해 건축적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라일리의 작품과 머피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라 커닝햄. 사라 커닝햄 작업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오랜 시간 좋아했던 한 작가를 떠올렸어요. 사실 이 작가도 영국에서는 나름 중요한 작가인데 한국에서는 많이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윌헬리나 반스 그레이엄이라는 작가입니다. 2004년에 작고를 했는데요. 이 반스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사라 커닝햄이 숲에서 상당히 큰 영감을 얻었다면 이 반스 그레이엄은 빙하입니다. 1949년 스위스의 그린델발트 빙하를 방문한 이후 이 반스 그레이엄은 빙하에 아주 큰 영감을 받고 그곳에서 본 빙하의 거대한 규모와 변화하는 움직임을 캔버스 위에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반스 그레이엄의 작업은 자연의 거대한 힘을 포착하고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탐구하는 시도로 평가가 되었는데요. 저는 사라 커닝햄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수록 사라가 숲에서 느꼈던 그런 영적인 힘들을 반스 그레이엄은 빙하를 통해 느꼈기 때문에 이 두 작가를 함께 비교해서 감상해 본다면 재미있겠다. 이 두 작가가 추상 작업을 진행할 때 인간이 넘볼 수 없는 그 대자연의 영적인 힘을 캔버스 안으로 끌어온다라는 지점이 함께 비교해서 감상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버버리 아트 스페이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90년대생 젊은 여성 추상 작가 이 3명의 작가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이 세 작가의 특징, 더 나아가서는 한번 비교해 볼 만한 과거의 마스터 작가들을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비교 감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보시고 혹시 나는 또 다른 작가가 떠오른다거나 우리나라의 이 작가와 이 작가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아직 이 세 작가 모두 이제 90년대생이고 한창 작업을 열심히 시작할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이 작가들의 전부가 결코 아니고 이 작가들의 추상 세계를 이해하는 입구의 문을 여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그렇지만 미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답이 없고 모호한
우아함의 힘에 이끌려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방식도 들어보시고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직접 전시장에 가셔서 작품과 내가 만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추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볼 때마다 다른 관점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감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직접 꼭 버버리 아트 스페이스에 가셔서 전시를 한번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Yesterday there was sun